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저는 아주 당당하게 그 사람은 제 딸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저 딸 바보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딸 바보라기보다는 제 딸아이는 정말 천재가 아닐까 싶을 만큼 뛰어난 아이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태 자랑만한 제 딸아이와 조금은 특별한 제 사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나 잘난 딸이 어떤 남자를 만났고 어떤 결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아마 저만큼 기대에 부푼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저와 아내는 아이를 무척이나 오래간 기다려왔습니다. 이미 결혼 전부터 아이는 최대한 빨리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를 지경이었으니까요. 나는 애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어릴 때부터 내가 아빠가 되면 내 자식이랑 뭘 하고 어떻게 지내고 뭐 그런 걸 막 그려왔을 지경이라니까. 당신은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결혼보다는 아마 아이가 먼저 생기길 바랬을걸. 그래도 당신 닮은 딸이었으면 더 좋겠다. 나보다는 당신을 닮아야 더 귀여울 것 같거든. 그런데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막상 아기 낳으면 나 몰라라 한다는데? 당신도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지? 그랬단 봐. 애 낳고 당신 변하면 다시 내 뱃속에 넣어버리든 데리고 도망치든 해버릴 테니까. 아내도 아기를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아기 용품들을 보면 미리 사두기도 하고 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그렇게나 아이를 바라는 저희에게 제 딸아이는 조금은 느리게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저와 아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뭔지 아니면 정말 하늘의 뜻이 없었던 건지 간절히 바라고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걸 해도 되지 않자 나중에 저와 아내는 신에게까지 기대어 기도를 드리고 제사도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도 전혀 조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저와 아내는 끝내는 아이를 입양하는 쪽이 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양 기관을 돌아다니고 한참을 알아보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희가 안쓰럽긴 했는지 딱 그 시기에 딸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때 저와 아내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몰라요. 대단한 축복이었습니다. 딸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저와 아내는 세상 그 어떤 아이보다 행복하게 해주겠노라 아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아내를 쏙 빼닮아 아주 예쁘게 자랐습니다. 제가 다른 아이는 키워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제 딸아이는 저와 아내 속 한번 안 썩이고 곱게 자랐어요. 키우면서 단 한순간도 힘들다고 느꼈던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한 번씩 선생님들께 칭찬을 들었으면 들었지 아이가 엇나가고 있다, 잘못되고 있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만 예쁜 것이 아닌지 여러 녀석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중학생에 접어들면서 한두 번씩 집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해주기도 했고 어떤 날에는 그 남자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아 놀러 가기도 했죠. 만나는 것도 꼭 저와 아내에게 허락을 받고 건전하게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성의 눈을 떠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어떨 때에는 남자친구와 놀이공원에서 놀고 있다면서 저보고 오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같이 밥 먹고 집에 들어가자면서요. 그 정도로 누굴 만나던 무엇 하던 제게 모든 걸 알려주고 걱정거리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겨우 중학생 정도인지라 좋은 친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쯤 되어서도 중학생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계속 친구처럼만 지내는 듯 했고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궁금한 나머지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성적인 관심으로 만나는 것이 맞냐고 말이죠. 그러자 딸아이가 말하길 아직은 친한 친구 같은 감정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내가 그렇게 남자로서 좋다 그런 사람은 못 만나봤어. 아직 멀었나 봐. 혹시 모르지. 대학 가면 진짜 심장이 막 떨리는 운명을 만나게 될지. 지금은 아니야. 그냥 친한 친구고 그 친한 친구가 남자일 뿐이야. 아직 내 운명의 상대는 못 만났어.
왜 그런 말 있잖아. 진짜 사랑하는 사이면 막 귀에서 종소리가 들린다고. 그런 적 없었어. 좋으면 새나 울리는 거지. 네 엄마랑 나랑 만났을 때도 좋은 안 울렸어. 그냥 계속 만나다 보면 좋아지고 계속 생각이 나고 뭐 계속 신경이 쓰이고 좋은 거 보면 같이 보고 싶고 좋은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고 뭐 그런 사람. 이 아빠가 우리 딸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생각나는 사람.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 그게 사랑이고 인연인 거야. 그런 별거 아닌 것 같은 마음도 아무한테나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종소리 찾지 말고 그런 사람을 찾아. 네가 같이 있으면 편하고 자꾸만 생각나는 그런 사람. 알겠지? 뭐가 그리 급할 소냐. 제 맘 같아서는 남자친구 같은 거 50이 넘어 만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만큼 딸아이에게만은 세상 어떤 잘난 놈이 와도 모자라 보일 것이 뻔했으니까요. 최대한 딸아이를 늦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안 올 것 같았던 시간이 흐르고 흘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딸아이는 명석한 머리로 좋은 학교에 들어갔고 거뜬히 좋은 회사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갈 방향과는 다르다고 느꼈는지 그 좋은 자리들을 다 걷어차고는 사회복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지사 과정도 금방 끝내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어요. 역시 내 딸 뭘 해도 곧잘 하는구나 싶어서 진로를 틀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어디 가던 잘할 것 같았고 그저 자랑스러울 뿐이었죠. 그리고 복지사가 되어 한 기간에 들어가고부터 딸아이가 조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하니 변한 것처럼 느낀 거라 여겼지만 그 변한 것이 일 때문이 아니라 감정 때문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죠. 누굴 만나고 있다는 것 같다는 눈치는 있었지만 이전 연애들과는 다르게 저는 아내에게 그 어떤 언급도 없었고 뭔가 모르게 딸아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굳이 묻기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연애를 시작하면서 이상하게도 저와 아내에게 거리를 두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 둘 다 딸아이를 존중해 주자는 마음에서 캐묻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정확히 5년 만에 처음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말해주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엄마나 아빠가 보면 좋아하실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라서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편견 없이 봐줄 거라고 믿어. 아이 그래? 아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나 자부심이 대단할까? 뭐하는 사람인데 그래? 나이는? 생긴 건 어떻고? 그쪽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인데? 만나서 확인해. 무슨 호구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야. 그냥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사람이야. 특히 성격이 정말 좋고 진짜 착한 사람이라 아빠도 몇 번 대화해보면 그 사람한테 푹 빠질 거야.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라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거든. 무조건 엄마 아빠도 좋아하고도 남을 그런 사람이야.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설명 없이 딸아이는 그 누구보다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미 미래를 약속한 사이라 부모님 소개만 해드리고 식을 올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위될 녀석과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죠. 그 정도로 괜찮은 녀석이라 하니 저와 아내는 엄청나게 기대를 했어요. 딸아이가 여태 만나온 녀석들이 썩 마음에 든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남들이 생각하는 기준에는 넘치는 놈들이 많았습니다. 내노라 하는 집안 자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집에 돈이 많은 녀석도 있었고 학력이 좋아서 박사를 하던 놈이 있었고 둘 다 괜찮아서 꽤나 번지르르한 녀석도 있었습니다. 그런 녀석들을 다 제치고 제 딸아이 마음을 사로잡은 녀석이라면 적어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집안의 자제가 아닐까 싶었죠. 좀 의문스럽기는 했지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딸인데 웬만큼 적당한 놈 골랐으리라 끼리끼리라고 제 딸아이 같은 아이가 보고 고른 녀석이면 당연히 괜찮은 놈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내내 순탄만 해서 하늘이 시험대에 올리고 싶었던 건지 뭔지 딸아이는 저의 기대를 한 번에 다 무너뜨리려 작정한 듯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놈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평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듯한 얼굴에 게다가 사돈이라 모은 두 분도 초라한 차림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실망스러웠어요. 그래도 애써 내색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까보지 않은 페이고 뭔가 있겠지. 하무렴 내 딸인데 설마 그래도 이야기라도 나누어 보면 달라지겠지. 뭔가 내가 모르는 면들이 있겠지. 라면서 실망한 저를 다독였습니다. 상대가 보기에 제가 너무 속물로 보이기라도 할까봐 입꼬리에 경련이 다 일어날 만큼 억지로 더 웃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원래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감추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많이 가졌는데 안 가진 척 소탈한 척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꼭 일부러 소박한 척하려고 재래시장을 거닐면서 오뎅 하나 물고 시작하는 국회의원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잠자코 기다리다가 물었습니다.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사돈 어르신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개인 사업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 공직에 계시는지요? 저의 질문에 사돈은 가당치도 않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가당치도 않아요. 저희가 무슨 그런 일을. 이 양반은 작게 슈퍼 하나 하고 있고요.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하기에도 바빠요. 이 양반이나 우리 아들이나 남 돕는 일을 좋아해서 쉬는 날 안 쉬는 날 구분이 없거든요. 따로 이야기는 못 들으셨나 보네요. 저희들 다 딱히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욕심 없이 살고 있어요. 저는 무슨 사찰 스님 말씀이라도 듣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 저희는 무슨 욕심 덕지덕지 달고 사는 건 아닐 텐데 본인들의 초라함이 욕심 없이 사는 덕목인 양 이야기를 하는데 궁상 맞아 보였죠. 사돈댁이 그리 잘 사는 집이 아닌 점까지야 괜찮았습니다. 저희 집이 한참 기울어서 시댁 더 고게 하면서 시집 보낼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내세울 거 하나쯤 있는 집안이길 바랬죠. 재산이 되었던 학식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점도 납득이 갈 만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집일 줄이야. 생각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조금 전 제 기준 제일 낮은 기준보다 한참 더 내려가다 보니 저도 할 말을 이뤄갔죠. 한 번씩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내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는 태어났어요. 그저 웃으면서 사돈의 이야기에 집중했죠. 저는 아내가 당황한 건 하나도 못 보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사위라는 놈은 눈치도 없는 듯하고 눈빛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시선을 삼백안을 하고서는 저를 시종일관 바라보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참다 그 태도가 기분이 너무 나빠서 상견례 분위기를 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왜 아까부터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나? 뭐 마음에 안 드는 거라도 있는 건가? 어떻게 깜빡거리지도 않고 사람을 그렇게 노려봐? 지금 그 태도 너무 예의 없는 거라네. 어디 어른 어려운 거 모르고 그런 표정으로 옷 어른을 참나. 그러자 사위 녀석이 갑자기 두 눈을 파르르 떨더군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저의 말에 어버버 하며 손사래를 쳐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아이가 당황하며 제게 해명을 했습니다. 사이될 놈의 시력이 많이 안 좋다면서 말이죠. 시력이 안 좋다 못해 장애 인증까지 발급받은 시각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사람 장애가 있어 아빠. 그래서 그렇게 본 거지 나쁜 뜻이 있는 건 아니야. 오해는 하지 말아줘. 알겠지? 시선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원래 고개를 조금 돌리고 시선을 맞추는데 그래도 아빠를 자세히 보고 싶어서 이 사람이 무리하고 있는 거야. 저렇게 쳐다보는 것도 힘든 사람이야. 왼쪽 눈이 시력이 거의 없어. 말 못해서 오해가 생겼네. 지금 저 사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애쓰고 있는 거라고. 좋게 봐줘. 오늘 정면으로 아빠 뵙고 말씀드리려고 밤새 거울 보면서 노력했대. 저거 지금 엄청 대단한 거야, 아빠.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딸아이를 비롯해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돈 두 분은 저희가 사위의 장애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아내는 갑작스러운 여러 이야기들을 당황했고요. 저는 이도 저도 아무것도 마음에 안 드는 사이가 하물며 장애까지 있다니 겉으로 내색은 못해도 아주 펄쩍 뛸 노릇이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아주기에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제 딸아이, 저거 아내가 그렇게 힘들게 가지고 낳아서 곱게 키우고 동네방네 자랑을 해도 모자랄 우리 딸아이 결혼식을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저 허례 허식이라는 듯이 그렇게 허투루 돈을 쓸 바에 기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듯이 말입니다. 아이들 뜻도 같고요. 저희가 먼저 제안한 것도 맞아요. 요즘에 스몰 웨딩이다 하는 것도 말만 스몰 웨딩이지 그런 것도 거품이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저희가 아동복지센터에도 기부를 하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 예식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저도 이 사람 슈퍼만으로는 기부도 어렵고 하니 부업으로 예식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진짜 결혼식만큼 허례허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내 자식은 굳이 결혼식 시키지 말아야겠다 싶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며느리도 싫다고 하니 아이들은 간단히 식사 정도로 식을 대신하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도 저희 뜻대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상해드리고자 뵙기로 한 거고요. 오늘 이런 식사 자리도 사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분 애써서 차려입고 나오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입고 나온 것 또한 허례허식은 처음부터 없애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돈 써서 꾸며 입고자 하면 얼마든지 오늘 하루 빛나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하루 낭비를 안 하면 복지관이나 센터에 있는 아이들 맛있는 과자 하나 쌀 조금 더 줄 수가 있거든요. 사돈이 말을 조근조근히 하시기는 했지만 한마디로 그 말은 저희는 허례허식 투성이고 사돈 내외는 청령 그 자체라는 거 아니겠어요? 돌려가게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옆에 있던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하면서 무슨 목사님 말씀 듣듯이 태도를 취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이상한 종교에 제 딸아이가 빠져든 듯한 기분이 다 들었습니다. 말씀 듣자 하니 좀 거슬리네요, 사돈. 이미 다 정해놓은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저희 가족끼리 상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랬을지 알 것 같기도 하지만 딸아이가 오늘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저희한테 하나도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될 저분이 장애인이라는 것도 몰랐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사돈 내외분 딸이 있는데 사위라고 데려온 게 자기 앞도 제대로 못 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부모가 가진 것도 지풀 없으면서 바라는 게 이렇게 많은데 아쉽게 결혼시키는 것도 환장할 노릇인데 머리 조아리기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장애 그거 하나만으로 저희한테 그런 태도를 부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앞도 안 보이는 아들 내놓으시면서 무슨 허래 참나.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애들식 치러줄 돈이 없다고 고작 작은 슈퍼 하나 하시면서 버거우시겠죠.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사돈 덕 보면서 딸아이 보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다 부담하겠다. 그렇게 결혼시키겠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돈만 없는 게 아니라 무슨 양심도 없는 인간들. 저는 화가 나서 딸아이와 아내 손을 잡아 끌어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제게 질질 끌려오던 딸아이는 마구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제가 단단히 실수를 한 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멈춰서서 딸아이 머리통을 빡 때려버렸어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았더니 이거 세상 멍청이었네. 야 이거사 어디 고르고 골라도 저런 놈을. 너는 장님이랑 살고 싶냐? 배는 것도 없는 놈이 앞으로 미래고 뭐고 있겠어. 아니 어느 정도껏 안 좋아야 말에 더 섞거나 보지. 어디 이런. 절대로 안 돼. 저딴 놈이랑 연애를 한다고 해도 도시락 싸서 말리고 다닐 판에 결혼. 참네. 오래 들어본 소리 중 제일 기가 막힌 코미디다. 넌 머리가 장식이야. 저런 놈이랑 결혼하면 너 고생 뻔해. 기부, 사회 환원. 돈 없어서 지 새끼식도 안 올린다는 것들이 남의 새끼 도와줄 생각부터 하는 게 이미 주제도 모르는 거요. 저딴 것들한테 내가 널 보낼 것 같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되고 차라리 그럴 거면 너 혼자 살다 주도 누굴 만나라고 결혼하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혼자 살아. 저런 놈은 텄어. 재수 없을라니까 별놈이다 꼬여서는. 네가 착해서 저딴 놈이 너한테 기웃대고 그러는 거야. 알아? 그런 거 아니야. 아빠가 너무 몰라서 그래. 내가 미리 다 설명했을 거라고 알고 계셔서 말에 오해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진짜 좋으신 분들이셔. 그리고 나 저 사람 사랑해, 아빠. 엄청 많이 사랑해. 내가 여태 만나본 그 어떤 사람들보다 훌륭하고 배울 점 많고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눈 안 보이는 것쯤 아무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아. 아빠 말대로 나 착하고 똑똑한 딸이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고작 오늘 하루 본 걸로 판단할 수 있겠어? 그럼 결혼은 서둘러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저 사람을 봐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아, 시끄러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너는 내가 정말 실망했어. 이네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실망을 떠나서 오늘 너무 상처받았어. 우리 딸이 고작 겨우 첫 단. 아유, 말을 말아야지 내가. 더 이상 고운 말도 못 나가겠다. 딸이라면 벌벌 떠는 아내도 저와 같이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대로 만나지 말라고 핸드폰도 뺏어버렸어요. 따로 만나면 부모랑 영 끊는 거라고 경고도 했지요. 마음을 못 고쳐 먹을까봐 제 주변의 지인들에게 맞선 상대들도 받았습니다. 그건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희 딸아이를 호시탐탐 노렸었거든요. 딸아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는 말을 정말 귀에 딱지가 생기게 들었었습니다. 전에는 어련히 알아서 좋은 놈들이 꼬이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고 그런 제안들을 다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제안들이 딸아이가 데려온 놈들보다야 훨씬 괜찮으니 넙죽넙죽 다 받았죠. 아이, 걔왜 있잖아. 이 저번에 이대리가 우리 딸아이 소개해주고 싶다는 친구 있지 않았던가? 개인병원 한다던 그 의사 양반 말이야. 아이, 아직도 유유해? 아유, 그럼요. 제가 엄청 칭찬을 쏟아놨는데요. 그때 싫다고 하셨어는 그분 아직 만나는 사람 없거든요. 어떻게 날짜 바로 잡으면 될까요? 그런 식으로 손자리를 만들어서는 딸아이를 보냈습니다. 몇 번씩 그 자리를 펑크 내기도 하고 만나서 결혼할 남자 있다고 해버려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괜찮은 남자를 만나다 보면 분명 생각이 바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대단한 착각이었어요. 저와 아내가 백날 감시를 해서 딸아이가 사위 놈을 안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몰래 만나는 듯 했어요. 딸아이가 계속해서 남자를 주선하는 저와 아내에게 폭탄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 그 사람 아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그리고 그 사람 받아들여줘. 아빠 없이 아이 키우고 싶지 않아. 하루빨리 결혼해서 그 사람이랑 살고 싶어. 제발 허락해줘. 그 상황에 허락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 누가 딸아이를 미혼모 만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딸을 앞세워서 그 사이놈 집으로 쳐들어갔죠. 들어서자마자 저는 조심히 걸어 나오는 사이놈을 냅다 부여쳤습니다. 그러자 시력이 불편한 사위는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와장창 무너져 넘어졌습니다. 어디 배운 것도 없는 놈이 지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딴 몹쓸 짓을. 그쪽 분들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름이 돼서는 아들을 곧따위로 키웠습니까? 어디 남의 귀한 딸을 함부로. 에라이, 망할 놈의 집안 닥친이라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래도 딸아이 뱃속에 제 손주가 있다고 하니 더는 심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씩씩대면서 그 집에서 나와버렸고 몇 걸음 더 못 가서 그 집 대문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꼭 제 자신이 인생의 패배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러자 딸아이가 절 위로한다는 듯이 제 등을 쓸어주더군요. 저는 그런 딸아이의 손길을 부려치며 자, 이제 네 뜻대로 다 되니 좋냐? 부모 가슴 찢어놓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분명 네가 후회해. 사람은 짝은 어느 정도 맞는 사람끼리 만나야 하는 거야. 알아? 네 엄마와 나처럼
잘 통하고 누가 봐도 잘 맞는 사람이 만나야 한다고. 분명 나랑 네 엄마 말 안 들은 거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말은 그렇게 독하게 뱉었지만 그래도 후회할 일 없이 살길 말했죠. 어느 부모가 자기 딸의 결혼 망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길 바라겠습니까? 속상한 마음에 그냥 막 뱉어내버린 말들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아내는 딸아이 웨딩부터 식장까지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놈의 허례허시 내 평생 딸아이 하나 있는데 저와 아내에게는 허례허식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 있을 경사였으니까요. 사돈 내외는 그렇게 싫으시면 안 와도 된다고 한 소리 해버렸죠. 두 집안의 결합이니 우리 뜻 또한 무시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물론 축의금은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하객들도 초대를 많이 안 했어요. 저는 부끄러웠거든요. 주변에서 소개해준다는 사람들 다 거절하고 얼마나 잘난 놈이랑 결혼했지 벼르고 있을 게 뻔했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 지경인 사위를 보여주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제보제서 벌 받은 거다. 고작 그런 놈이냐 술을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20명도 되지 않은 하객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신랑인 사위 측 하객은 너무나 많이 와서 되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쪽 입장에서야 얼마나 자랑들을 하고 싶었겠어요. 허례허식이니 뭐니 고상을 떨었어도 누가 봐도 예쁘고 잘난 내 딸 세상 만사에 자랑하고 싶었겠죠. 지 아들은 장애에 뚜렷한 직업도 없는 무지렁이 같은 놈이지만 분수에 안 맞게 저희 딸은 그럴싸한 직업에 예쁘고 저와 아내 같은 그럴듯한 부모도 있으니까요. 그나마 엄청 가까운 지인들만 왔음에도 수군대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 뭐야 뭐 좁단 신랑을 만났어. 얘기 들어보니까 장애 있다며. 지금이야 한쪽 눈이지만 원래 한쪽 눈이 그러면 다른 쪽 눈도 금방 안 좋아진대. 그러다가 딸내미 심촌이 같이 살게 생겼어. 아이 좀 말리지 그랬어. 나 같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겠구먼. 어쩌겠어. 얘기 못 들었어? 애가 들었었다잖아. 장애 있고 형편 안 좋다고 불쌍하게만 볼 게 아니다. 꼭 저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머리가 밝아. 곰새부터 만든 거 봐. 뻔하지. 작정하고 그리 만든 거야. 애 때문에 꼼짝없이 결혼할 거 다 계산 때린 거지. 못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이 그렇게나 간사하다. 주변 사람들 눈초리나 뒷말이야 진작에 각오했었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들이 봐도 제 딸아이가 한참 아까우니 하는 말일 거잖아요. 그리고 집도 저희가 부담해서 구해주었어요. 사돈 말로는 사돈 댁에서 다 같이 살면 된다고 말했는데 그때 사위패로 갔을 때 집 꼴을 보니 그런 집에서 신혼살이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많이 낡은 집이었고 운영한다는 슈퍼와 붙어있는 작은 복층 집이었거든요. 그런 집에 보낸다면 도저히 두 다리 뻗고 잘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입주할 신혼집 정리를 하면서 그의 손주가 태어날 예정이니 방 하나를 아기 방으로 꾸며주기까지 했죠. 아들일지 땅일지 아직 모른다고 해서 2개 다 샀어. 핑크색 파란색 둘 다. 아기 옷 저머니 그러는데 요새는 성별 구분 없이들 산대. 어찌되었든 애도 생긴 마당에 내가 싫다고 뭘도 어떻게 하겠어. 애 잘 낳고 잘 키우고 아쉬운 대로 살아야지. 그 애만 아니었으면 내가 너 데리고 외국에서라도 나가서 너희 둘 다 떼어놓았을 거다. 나중에 결혼하고 후회가 들면 아이 탓해. 네 엄마랑 난 분명 반대했어. 지금도 애 말 아니면 정말 어휴. 뭘 이렇게 빨리 샀어. 좀 더 배부르고 사도 되고 낳고서 장만해도 안 냈는데. 아빠도 참 방까지 다 꾸며버렸네. 아무튼 고마워. 아니지. 아이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나? 덕분에 남편 안 놓치고 결혼할 수 있게 해줘서 말이야. 허락까지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딸아이와 사위를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던 건 전적으로 뱃속의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만 안 생겼어도 저는 그런 결정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위를 사위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러 오르더라고요. 전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술을 한잔 하는데 저한테 한 잔 받을 때도 잔이 얼마나 떨리고 위치도 제대로 못 맞추던지
그런 모습에도 아주 헛딱지가 나서는 같이 밥을 먹다가 다 안 먹고 저는 자리에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술도 제대로 못 받는 놈이랑 내가 뭘 해? 밥을 먹든 말든 배는 거 없는 놈이랑 알아서 들여. 난 더는 못하겠으니까. 억지로 하는 것도 청도 것이지. 더는 가식적인 행동 못하겠다 난. 사회 취급이라기보다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제 자신도 정을 붙여보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도저히 사회라는 놈 보기도 싫고 정도 안 가고 그 흔한 동정심도 안 갔습니다. 그저 멀쩡한 내 딸 뺏어간 사지도 멀쩡하지 못한 놈이었어요. 아마도 딸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고 그만큼 실망감도 커서였던 것 같습니다. 딸아이가 그렇게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저와 아내 손을 떠나 살기 시작했어요. 매일 보던 딸을 못 보니 그렇게 그립고 서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사는 집을 저와 아내가 해준지라 저희 집과 아주 가까운 곳으로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 갔어요. 찾아가서 어찌 사는지도 자주 둘러보고 아내는 딸아이가 꼭 7살 어린 딸인 듯 하나부터 10까지 챙겨주기 바빴죠. 그 정도로 텀없이 자주 가던 중에 어찌저찌 딸아이가 결혼한 지도 반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딸아이 배가 안 불러온다고요. 적어도 2-3달 후부터라도 배가 좀 나와야 하는데 아무리 아이가 말랐다 한들 아무 변화도 없다고 말입니다. 산부인과 가는 날 같이 가자고 하니까 이서방이랑 같이 갈 거라고 나랑은 죽어도 안 가더라고. 혹시 그새 애한테 문제라도 생긴 건가? 아니지. 그럴 사이도 없이 우리가 자주 들러봤었는데 그럴 리가 없지. 무슨 일일까 여보?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순간 제 뒤통수가 따끔하는 겁니다. 확 든 생각이 혹시 처음부터 애가 없었던 건 아닐까라는 의심과 확신이 한 번에 들었어요. 딸아이를 키우는 내내 단 한 번도 거짓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이가 생겼다는 딸아이 말에 바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 어떤 의심도 없이 말입니다.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아차차 싶더라고요. 왜 그 당시에 병원에 같이 가볼 생각을 일절하지 않았을까요? 딸아이에게 확인을 하지 않고 고지고대로 그 말을 믿었을까 하고요. 그간 딸아이가 보였던 의심스러운 말과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정신을 차려보니 전 이미 딸아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마자 저는 집에 쳐들어가듯 들어서 바로 물었어요. 너 설마 아이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바른데도 말 못해. 아이가 생긴 적도 없었던 거지. 그렇지. 결혼하려고 다 속인 거지. 네 엄마도 나도 네 말에 깜빡 속은 거지. 그렇지? 그러자 딸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응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서 딸아이 뺨을 때렸습니다. 모든 걸 각오하고 살았는지 울지도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미안하다고 사과할 뿐이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그렇게 안 하면 허락 안 해줄 게 뻔해서 어쩔 수 없었어. 속여서 미안해. 그런데 지금 날 봐. 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물론 엄마 아빠 속인 건 잘못된 거지만 결론적으로 나 행복하잖아. 누구보다 잘 살고 있잖아.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이 난 그 사람 사랑하고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그러니까 좋게 생각해줘. 아이는 없으면 좀 어때? 요즘에는 일부러 늦게 가지기도 하고 아니면 아이 없이도 둘이 행복하게 도란도란 잘 살잖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너 내가 손주 생겼다고 좋아하고 네 엄마가 축하해주고 저쪽 봐. 네 애기 방으로 쓰라고 정성껏 꾸며주고 할 때 그때라도 말할 수 있었잖아. 네 아빠 이렇게 바보 만드니 속이 시원하냐? 이 몇 번이고 사실대로 말할 기회 있었는데 일부러 말 안 한 거잖아. 실망을 넘어서 아주 괘씸하다. 나 너 같은 딸 둔 적 없어. 다시는 아는 척도 연락도 하지 마. 네 엄마나 나나 너처럼 네가 이랬듯이 아예 처음부터 딸 없다는 듯이 살 거야. 자식 다 필요 없어. 네 엄마랑 나 둘이서만 살 거야. 딸아이에게 맘에도 없는 말로 상처를 주고는 다시 보지 않을 거라 말하고
집으로 와서 아내에게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도 더 힘들어했어요. 딸아이의 결혼에 대한 아쉬움이라기보다는 딸아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안쓰러움을 힘들어하더라고요. 당신 기억 안 나? 우리 딸 초등학생 때 담임선생님이 선의의 거짓말 숙제로 내줘서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10번 하라고 했었잖아. 그때 7번인가 하다가 도저히 마음에서 우러나오질 않는다고 10번 다 못 채우고 갔잖아. 그런데 그 7번 중에서도 한 번을 거짓말했다고 다음 날인가 그 어린애가 알아두었었잖아. 거짓말한 게 마음에 걸린다고. 그럼 그동안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럼 별거 아닌 거짓말도 못하는 애가 그동안 우리한테 거짓말하기까지, 숨기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우리 딸이 그런 애잖아. 난 너무 안쓰럽고 가슴 아프다. 그러니까 그만하자 우리. 아쉬운 결혼인들 어쩌겠어. 애가 없었다 한들 지금 와서 뭘 어쩌겠어. 결혼을 파토내기라도 할 거야? 못하잖아 당신도. 그냥 받아들이자. 나중에 잘못된다 한들 지금 우리 딸이 행복하다잖아. 아내는 조금 아쉬울 뿐 받아들이자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없는 반에 차라리 잘 된 거자 싶더라고요. 딸린 애가 없으니 헤어지기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늦지 않게 딸아이와 사위를 갈라놓을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딸아이를 쫓아다니면서 이혼하라고 했어요. 그런 놈이랑 살 바에는 차라리 이혼녀가 되는 게 낫다고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유일한 이유였던 아이도 없어진 마당에 말입니다. 그러자 딸아이는 제게 처음으로 실망했다면서 딸아이 쪽에서 먼저 인연을 끊자 하더라고요. 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빠는 날 가장 잘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아이가 없다고 남편이랑 이혼하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 내 마음이 그렇게 가벼워서 남편을 택한 것 같아? 왜 내가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죽어도 안 믿어? 그냥 하는 말 같았어? 아니면 아빠도 다른 사람들 생각처럼 그저 그 사람이 장애가 있고 가진 게 없으니까, 형편없으니까 쉽게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다면 정말 실망이야. 다른 게 차별이 아니야. 아빠처럼 장애가 있고 돈 없는 사람이면 함부로 생각하는 게 그게 차별이야, 아빠. 나 어릴 때 아빠가 분명히 나한테 말했어. 장애가 있건 가진 게 없건 우리와 다르건 결국 다 같은 사람이라고. 괜히 안 좋게 보고 선입견 가지고 그러면 그거 자체로 나쁜 사람인 거라고. 다 똑같은 기준으로 그 사람의 본질을 봐야 하는 거라고 말했었잖아. 그랬던 아빠가 어떻게 이렇게 이중잣대를 내밀 수가 있어? 정말 실망이야. 아빠야말로 사람 차별하고 학대하고 그런 사람들이랑 다를 바 하나 없어. 똑같아. 나야말로 다시는 아빠 보고 싶지 않아. 겉으로 보이는 장애만이 다가 아니야. 아빠 딸도 겉으로 보기에나 멀쩡하지 속은 성한 것 하나 없고 멀쩡한 것 하나 없다고. 아빠가 보는 게 다가 아니야. 딸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는 곳도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구해준 집을 내놓고 부동산 계약서까지 제게 보내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받기 싫다 이거였습니다. 제가 딸아이와 사위를 축복해서 지원해준 게 아니라 장애가 있고 가진 게 없는 사위를 동정해서였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딸아이뿐만 아니라 저도 화가 잔뜩 나 있었던 터라 그런 식으로 딸아이가 연락을 끊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중에 되어서 돈 없다고 분명 연락 올 거다. 그런 놈이랑 결혼한 걸 후회할 거다. 이혼하고 돌아오면 나야말로 안 받아줄 거라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딸아이에게는 연락이 없었고 아쉽고 보고 싶은 건 그저 저였고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걱정이 된다면서 따로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절 닥달했어요. 하지만 저도 자존심이 있었던 터라 딸아이가 지쳐서 연락 올 때까지 두라고 했지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렇게 매정하게 그러면 안 되죠. 결혼 하나 잘못했다고 우리 딸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조건 좀 안 좋으면 어때요? 우리 딸이 만족하고 행복하면 그만인 거죠. 그냥 다 이해하고 받아주는 걸로 해요.
집도 지금 어디서 사는 건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인데다가 뻔하잖아요. 안 좋은 데서 제대로 못 살고 있을 건데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졌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원래 집에 다시 들어와서 살라고 합시다. 네? 독한 이 집에 아이 치마 고집 있고 성질 있는 줄 아나? 우리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온실 속 화초처럼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어디 그런 놈을 만나가지고 휘둘려서는 우리를 버리고 나쁜 계집애 내버려도 당신도 괜히 마음 약해져서는 찾아다니지 마.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한 제가 제일 먼저 딸아이가 일하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한 소리를 하기보다는 먼발치서 몰래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걱정이 돼서 잘 먹고는 다니는지 얼굴에 근심은 없을지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면 탈목을 끌어서 집에 데려다 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딸아이는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게나 밝게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어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딸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했죠. 차도 있을 텐데 차는 어디 두고 뚜벅이로 집에 돌아가더라고요. 일하는 곳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고 중간에 사이와 만나더라고요. 사이와 딸아이가 만나는 모습에서 저도 모르게 더는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이와 딸이 너무나 다정해 보였고 그 누가 봐도 잘 어울리는 부부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끼어들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길로 돌아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더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요.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먼저 저희에게 돌아와 주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아내와 대형 마트에 들르게 된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자동 문이 고장이 났는지 이용 불가라고 종이 한 장이 문에 붙어 있었고 그 옆에 있는 여닫이 문에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그 문으로 들어서려는데 아내와 제 앞에 있는 한 노신사분이 우두커니 서 계시는 겁니다. 자동문이 안 된다고 쓰여 있는데 못 보신 건가 싶어서 다가가 보니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쓰시는 스틱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도 모를 수 있었겠지만 이전에 상견례 올 때 사위가 그 스틱을 가져와서 접었다가 폈다 한 적이 있어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 여기 자동문 고장 났다고 적혀 있네요. 오른쪽으로 10걸음만 걸어오시면 여닫이 문이 있습니다. 당기시면 돼요. 모셔서 같이 들어가진 않고 말로만 말씀드렸어요. 사위 때문에 저도 시각장애 관련해서 알아보니 장애인들을 어린아이 취급하지 말라더라고요. 오히려 불편하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두 눈이 잘 안 보이는 일반 사람들보다 시각 외의 감각이 뛰어나서 말로써 설명해 주는 게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 그 노신사께서 제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배는 건 없어도 말귀는 잘 알아듣지요. 고마워요. 막 팔짱 끼고 끌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게 얼마나 무섭던지. 별것 아닌 도움을 받으신 건데 고맙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상하게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해서라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라는 것이 그렇게 큰 삶의 장애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이죠.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으로 사위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장인 장모 앞에서 멀쩡히 보이려고 처음 보던 날 가져왔던 스틱도 안 보였고 제게 눈을 이상하게 뜨지도 않았으며 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연습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아내를 위해서 말입니다. 전에 아버님께서 제가 눈빛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그리고 태도도 불편해 보인다고 하셔서 정말 연습 많이 했습니다. 정말 사는 데 있어서 약간 불편할 뿐이지 집사람한테 온전히 기대어서 살아가야 할 그 정도 아닙니다, 장인어른. 그리고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또한 당연하고요. 집사람 저한테는 정말 과분한 사람이죠. 저 말고도 멋진 사람 누구든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어떤 누가 와도
저만큼 집사람을 행복하고 웃음 짓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저 정말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고 나아질 겁니다. 장인 장모님께 정말 약속드릴 수 있어요. 이 일은 저도 잘못한 겁니다. 온전히 그 사람 잘못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해서 허락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설득했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그게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처가의 집사람과 꼭 같이 올게요. 괜히 저 때문에 사이 좋았던 집사람과 장인 장모님을 떨어뜨려 놓은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서 찾아온 겁니다. 정말 제가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사위는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는 돌아갔고 아내와 저는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딸아이가 그저 동정심만으로 만나는 건 아닌가 보다 생각보다는 괜찮은 녀석이구나 싶었습니다. 장애가 있고 가진 게 없다고 해서 당연히 자신감이 없어서 조아 아내에게 변변히 말 한마디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나름의 시간을 준 것이었어요. 사위로 만나기 이전에 딸아이와 저, 아내, 이 세 가족을 위해 존중을 해준 것이었죠. 포부가 있어 보였고 자신감도 넘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다녀갔다는 것을 딸아이도 알게 되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아이도 몇 년 만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색한 듯 들어오더니 그동안 거짓말한 것과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더군요. 구구절절 사과만 계속하는 딸아이에게 저도 말했어요. 그동안 한없이 나쁘게만 봐서 미안하다고요. 어른답지 못하게 그저 조건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 경솔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아빠도 미안하다. 내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처음에는 서운했고 서운한 와중에 네가 거짓말을 했고 그나마 손주도 생기고 했으니 이 사위랑 우리가 다리가 생긴 셈이니 그럭저럭 좋게 마음을 가지려고 했었어. 그런데 그게 또 거짓말이라고 하고 사위는 말도 없고 그저 너만 화를 내니 나와 네 엄마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들지.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너도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분명히 아빠와 엄마 마음 이해할 거야. 늘 너한테 이야기했잖냐.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아이라 남들보다도 더 유별나다고 말이야.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한테도 아이가 다시 아니지 첫 아이가 생길 테니 그때 되면 이 조금 더 엄마 아빠 마음 분명히 이해하게 될 거다. 그런데 조의 말이 끝날 때부터 딸아이의 안색이 좋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데 못하는 듯한 눈치였어요.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뒤늦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이 못 가져. 평생을 기다려도 못 가진대. 내가 자궁벽이 평균보다도 훨씬 얇아서 절대로 아이가 생길 수가 없대. 아예 불임 판정 받았어. 병원에서는 유전일 수 있다고 그러더라. 엄마 아빠도 나 가지기까지 정말 힘들었다고 했었잖아. 거의 기적이었다고 말이야. 그런데 나는 그 기적도 안 생길 거래. 완전 시한부 판정처럼 받아버렸어. 그래서 눈이 불편한 남편이나 임신이 절대로 어려운 나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 진작에 엄마 아빠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혹시나 내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 만난 거냐고 생각할까봐 말 못했어. 아이는 못 가져. 엄마 아빠 미안해. 이것도 말할 수가 없었어. 엄마랑 아빠가 너무 가슴 아파할까봐 차라리 숨기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미안해. 너무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놀랐고 아내는 유전이라는 말에 미안해하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물었습니다. 그래도 난 괜찮아. 지금은 남편 만나고 많이 괜찮아졌어. 그런 것 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날 많이 위로해줬거든. 결과적으론 남편이나 나나 둘 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거고 둘이서 잘 극복하고 살아가기로 약속했으니까 괜찮아. 아이는 없으면 어때? 엄마랑 아빠도 아이 없이도 살 생각했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딸아이에게 그렇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저 사이 탓만 하면서 둘을 떼어 놓기만 급급했던 저는
더더욱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저런 생각들보다는 그저 서로를 위로하고 장애를 감싸주며 더더욱 두터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결혼을 하고 10년쯤 지나서 저와 아내처럼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물론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었고요. 지금은 그 손주가 고등학생이 되어 훌쩍 커버렸습니다. 다른 가정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하고 화목하며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위해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될 운명이지 않았을까. 그 운명을 내가 애써 상처 주며 거스르려 한 건 아닐까 한 번씩 반성하기도 합니다. 남과 좀 달라도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불편하고 장애가 있어도 그 모든 걸 다 보듬어 줘야 하는 게 가족인데 그걸 여태 제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